2024년 12월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주택가.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명신은행 청담 지점에는 연말이라는 이유로 찾아온 고객들로 북적였다. 창구 직원 송미라는 24번째 고객의 통장 정리를 마무리하며 목을 가볍게 돌렸다. 58살. 이 일을 시작한 지 30년이 되어가는 세월이었다. 다음 분 오세요. 미란의 목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다. 그때 입구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색 후드를 깊이 눌러쓴 남자가 들어섰다. 12월 추위에도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고 주먹을 쥔 손이 심하게 떨렸다. 남자는 대기 고객들 사이를 비집고 미란의 창구로 다가왔다. 저기요. 순서를. 미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자는 후드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은빛 과도날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였다. 대기실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용히 해. 돈만 주면 아무도 안 다치게 해줄게. 미라는 놀란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너무 떨려서 칼이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다. 목소리도 위협이라기보다는 애원에 가까웠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저기, 진정하시고. 미란이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꺼내려는 순간이었다. 남자가 칼을 든 손을 조금 더 앞으로 내밀며 미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순간 남자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다. 칼을 쥔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남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럴 수가. 미란도 남자의 눈을 마주 보았다. 왠지 모를 기시감이 스쳐 지나갔다. 어디선가 본 듯한, 하지만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 나 지금. 남자의 떨림은 점점 더 심해졌다. 칼을 쥔 손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당신이 혹시. 남자의 목소리는 이제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남자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나갔다. 쨍그랑. 금속성 소리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남자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가 격하게 떨렸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보안요원들이 달려왔다. 경찰이 출동했다. 하지만 저항하는 남자는 없었다. 그는 단지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CCTV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칼을 든 남자가 창구 직원의 얼굴을 본 순간 무언가에 압도된 듯 무너져 내린 그 장면을. 경찰 조사실. 범인 강태수는 진술을 거부했다. 단지 한 가지만 반복해서 말했다. 송미란 씨를 꼭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담당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강도 미수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니. 하지만 태수의 눈빛에는 위협이 아닌 간절함만이 가득했다. 형사는 사건의 이상함을 감지했다. 왜 칼을 들었던 남자는 단 한 번도 그 칼을 휘두르지 않았을까? 왜 피해자의 얼굴을 본 순간 무너져 내렸을까? 그날 밤, 미라는 경찰서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오후에 있었던 그 순간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칼을 든 남자의 눈. 그 눈빛 속에 담긴 무언가. 분명 그냥 공포나 위협이 아니었다. 놀라움과 그리움.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미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12월의 찬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눈 내리던 겨울밤, 버스 정류장, 그리고 작은 손. 하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명확하지 않았다.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설마 그때의 일과 오늘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을 리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담당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송미란 씨,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서에 나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용의자가 특이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송 씨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물건이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미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경찰서로 향했다. 조사실 테이블 위에는 투명한 증거물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낡고 구겨진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사진을 꺼냈다. 이 사진이 용의자 지갑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미라는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사진 속에는 23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은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 눈이 소복이 쌓인 밤, 버스 정류장, 그리고 여자가 입고 있던 두꺼운 빨간색 외투. 미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사진 속 젊은 여성은 35년 전의 자신이었다. 1985년 12월 23일,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다. 저녁 8시가 넘자 눈발이 거세게 휘날리기 시작했다. 23세 송미라는 명동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의 늦은 근무를 마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연말 특수로 퇴근 시간이 2시간이나 늦어졌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미라는 작은 그림자 하나를 발견했다. 버스 정류장 벤치 구석, 유리 가림막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웅크리고 있는 아이.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얇은 티셔츠 한 장에 찢어진 바지.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이 새빨갛게 얼어 있었다. 미라는 급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의식이 희미했다. 눈꺼풀이 스르르 감기려 하고 있었다. 저체온증. 미라는 즉시 자신이 입고 있던 빨간색 롱패딩을 벗어 아이를 감싸 안았다. 12월의 찬바람이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얘야, 정신 차려. 눈 감으면 안 돼. 미라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몸을 흔들었다.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입김으로 녹이며 계속 말을 걸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공중전화는 보이지 않았다. 택시도 지나가지 않았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밤, 모두가 따뜻한 집으로 돌아간 시각이었다. 이름이 뭐야? 엄마는 어디 계시니? 아이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미란을 바라보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미라는 아이를 더 세게 껴안았다. 자신의 체온을 최대한 전달하려고 애썼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다. 10분쯤 지났을까. 아이의 체온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다.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았다. 미라는 가방에서 초콜릿 하나를 꺼냈다. 백화점에서 고객에게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 아이의 입에 작은 조각을 넣어주었다. 천천히 녹여 먹어. 괜찮을 거야. 아이는 천천히 초콜릿을 녹이며 미란을 바라보았다. 눈동자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줌마. 응,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그때 멀리서 버스 불빛이 보였다. 미라는 급히 손을 들어 버스를 세웠다. 기사는 외투도 없이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무슨 일이요?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제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주세요. 버스 안은 따뜻했다. 난방이 켜진 버스 안에서 아이는 점점 더 의식을 회복했다. 미라는 계속해서 아이의 손과 발을 주물러 주었다.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다른 승객들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한 할머니가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 아이에게 둘러주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다. 응급실 의사는 아이를 진찰하며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저체온증 직전이었습니다.
누가 발견하신 거예요?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했어요. 부모님은요? 모르겠어요. 혼자 있었어요. 의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잠시 후 경찰관이 도착했다. 아이는 이제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지만 말수가 적었다. 이름은 강태수, 5살. 아버지는 3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재혼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그날 저녁 집을 나가며 아이를 버스 정류장에 두고 갔다고 했다. 미란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5살 아이가 겪기에는 너무 가혹한 상황이었다. 경찰관이 말했다. 일단 아동보호시설로 데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진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란은 태수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작은 몸에 너무 큰 상처를 안고 있는 아이. 미란은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태수야, 힘내.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아이는 미란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작게 웃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미란은 가방에서 작은 인형 키링을 꺼내 아이 손에 쥐어주었다. 백화점에서 판매하던 곰돌이 인형이었다. 이거 가지고 있어. 아줌마가 너한테 주는 거야. 태수는 인형을 꼭 쥐었다. 그리고 미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미란도 한참을 아이 곁에 앉아 있었다. 경찰관이 아이를 데리러 올 때까지. 그리고 아이가 경찰차에 타고 떠날 때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안녕, 태수야. 건강하게 잘 지내. 태수는 창문에 손을 대고 미란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을 미란은 오래도록 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세월은 흘렀다. 일상은 계속되었다. 그 겨울밤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런데 누군가는 잊지 않고 있었다. 사진 한 장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던 한 대학생이 찍었던 눈 내리는 정류장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있던 젊은 여성의 모습을. 그 학생은 며칠 후 신문사에 그 사진을 보냈다. 추운 겨울밤 생명을 구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작은 기사가 실렸다. 그리고 그 신문을 아동보호시설에서 본 어린 태수는 그 사진을 오려서 소중히 간직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빨간 외투의 여인. 얼굴도 잘 보이지 않는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태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2024년 12월 경찰서 조사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그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39년 전의 자신, 그리고 품에 안겨있던 작은 아이. 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억나시나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눈 내리던 그날 밤, 버스 정류장, 얼어가던 아이, 자신이 벗어준 빨간 외투,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강태수, 그 아이가. 네, 어제 은행 강도 미수 사건의 용의자가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5살이었던 그 작은 아이가 지금은 40대 중반의 남자가 되어 칼을 들고 자신 앞에 섰던 것이다. 형사가 계속 설명했다. 용의자는 이 사진을 39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당신을 찾으려고 했지만 신문 기사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았고 사진도 흐릿해서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우연이었습니다. 어제 은행에 들어갔을 때 당신의 명찰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송미란. 그 이름이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났대요. 그리고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확신했다고 합니다. 사진 속 그 여자가 당신이라는 것을. 미라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출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형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용의자를 만나보시겠습니까? 그가 당신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합니다. 미라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만나고 싶어요. 조사실 문이 열리고 태수가 들어왔다. 수갑을 찬 채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는 죄책감과 그리움이 가득했다. 미란과 눈이 마주치자 태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란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태수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앞에 쪼그려 앉았다. 고개 들어봐요.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미란은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39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작은 아이의 눈빛. 태수야. 맞지? 그 말에 태수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아이처럼 흐느꼈다. 미란도 눈물을 흘렸다. 형사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밤 아줌마가 절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전 죽었을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1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아줌마는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미라는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다. 보호시설에서는 어땠니? 처음엔 힘들었어요.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하지만 시설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셨어요. 중학교 때 한 목사님 가정에 입양됐고요.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대학도 보내주시고 취직도 도와주시고. 그럼 미라는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왜 은행 강도를 시도했을까? 왜 그런 일을? 태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어렵게 입을 열었다. 10년 전부터예요. 양아버지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양어머니도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시고 제가 간병하면서 일도 했지만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회사는 구조조정으로 잘렸고 대출은 계속 늘어났어요. 작년에 양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올해 초에는 양아버지마저 빚만 3천만 원이 남았어요. 집도 없어지고 일자리도 없고 어제가 대출 만기일이었어요. 태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대부업체 독촉장이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라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자신이 구한 생명이 39년을 살아오며 겪은 고통들, 그리고 결국 절망 끝에서 선택한 범죄. 하지만 칼을 든 순간 아줌마 얼굴을 봤어요. 명찰에 쓰인 이름을 봤어요. 송미란. 그 순간 모든 게 떠올랐어요. 보호시설에서 선생님이 읽어주신 신문기사. 선한 사마리아인 송미란 씨. 눈보라 속에서 아이 구해. 사진 속 여자가 바로 아줌마였다는 걸 확신했어요.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께 칼을 겨누다니.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용서를 빌고 싶었어요. 미라는 태수를 꼭 안아주었다. 39년 만에 재회. 하지만 이렇게 아픈 방식으로.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널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줌마는 아무 잘못 없으세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형사가 다시 들어왔을 때 미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합의할게요. 하지만 송 씨, 이 아이는 제 생명의 은인의 아들이나 다름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미란의 단호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신다면 최대한 선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감사와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미라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날 이후 미라는 태수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빚 정리를 도왔다. 법정에서 태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사는 말했다. 피해자의 선처 탄원과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십시오. 법정을 나서며 태수는 미란에게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은혜입니다. 갚으려 하지 마. 그냥 잘 살아. 그게 나한테 가장 큰 보답이야. 석 달이 흘렀다. 2025년 3월. 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미라는 태수를 위해 작은 식당 일자리를 구해주었다. 자신이 단골로 다니던 분식집 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부탁한 것이었다. 믿고 맡겨주세요. 성실한 친구예요. 태수는 새벽 5시에 출근해 밤 9시까지 일했다. 설거지, 청소, 배달,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다. 식당 주인 박 사장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태수의 성실함을 보고 점차 신뢰하기 시작했다. 야, 강씨. 너 일 정말 잘하네. 어디서 배웠어? 배운 거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할 뿐이에요. 태수는 틈만 나면 미란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고, 감사하다고, 열심히 살겠다고. 미란은 그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39년 전 구한 작은 생명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어느 토요일 오후 미라는 태수가 일하는 식당을 찾았다. 태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다. 미란을 발견한 태수는 얼굴이 환해졌다. 아줌마, 오셨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특별히 만들어 드릴게요. 태수는 정성껏 비빔밥을 만들어 미란에게 내왔다. 신선한 나물과 정갈한 고명, 적당히 매콤한 고추장. 미라는 한 숟가락 떠먹고 눈을 크게 떴다. 와, 정말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박 사장님한테 배웠어요. 요리가 재미있더라고요. 박 사장이 주방에서 나와 웃으며 말했다. 송 씨 덕분에 좋은 직원 얻었어요. 예, 손님 응대도 좋고 요리도 빨리 배우고 요즘 장사가 더 잘 돼요. 미라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태수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밝아졌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태수가 미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줌마,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같이 걸으실래요? 그래, 좋아. 두 사람은 식당 근처 작은 공원을 걸었다. 봄꽃이 피기 시작하는 계절이었다. 태수는 한참을 걷다가 입을 열었다. 아줌마, 제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들려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태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보호시설에서의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일, 밤마다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었던 기억. 하지만 시설 선생님들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된 과정. 10살 때 입양됐어요. 목사님 부부였는데 아이가 없으셔서 저를 데려가신 거예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정말 친자식처럼 대해주셨어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다. 양아버지는 작은 교회를 운영하셨어요. 주일이면 함께 예배드리고 평일엔 양아버지 일 돕고 양어머니는 요리를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요리에 관심 가진 것도 양어머니 덕분이에요. 좋은 분들을 만났구나. 네, 정말 감사한 분들이세요. 대학도 보내주시고 졸업하고 중견건설회사에 취직도 했어요. 격리부에서 일했는데 일이 적성에 잘 맞았어요. 태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그런데 20대 후반에 양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었어요.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날짜를 헷갈리시고 길을 잃으시고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날도 있었어요. 미라는 조용히 들었다. 양어머니도 당뇨가 있으셨는데 양아버지 간병하시면서 당신 건강은 돌보지 못하셨어요. 합병증이 왔고 망막병증으로 시력도 많이 잃으셨어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두 분 간병했어요.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두 분이 저한테 해주신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어요.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저도 정리해고 대상이 됐어요. 35살이었어요.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애매하고 간병 때문에 장시간 근무가 어려웠거든요. 힘들었겠다. 비정규직으로 이것저것 했어요. 편의점 알바, 경비, 대리운전. 낮엔 간병하고 밤에 일했어요. 그래도 의료비는 계속 늘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고 대부업체까지 손댔어요. 태수는 벤치에 앉았다. 미란도 그 옆에 앉았다. 작년에 양어머니가 먼저 가셨어요. 합병증으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병원 가는 길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말씀이 태수야, 미안하다. 내 짐이 돼서였어요. 눈물이 태수의 뺨을 타고 흘렀다. 짐이 아니라 은인이신데 제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올해 초에 양아버지도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임종 직전에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태수야, 고생 많았다.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셨어요. 미란도 눈물을 흘렸다. 태수가 겪은 10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 후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빚은 3천만 원.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우울증 진단도 받았고 그러다 작년 말에 독촉이 심해지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태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래서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미라는 태수의 어깨를 꼭 안았다. 이제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줌마가 아니었으면 전 정말 끝이었을 거예요. 2번 살려주셨어요. 39년 전에도, 지금도. 넌 충분히 잘 살아왔어. 양부모님께 효도했고, 최선을 다했잖아.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렸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태수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그로부터 2달 후. 5월 어느 날, 명신은행 청담지점, 지점장 최민호는 보안팀장을 불렀다. 3달 전 있었던 강도 미수 사건의 CCTV 영상을 다시 검토하고 싶다고 했다. 언론에서 그 사건에 관심을 보였고 은행 측에서도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그날 영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세요. 특이한 점이 있는지. 보안팀장 김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CCTV실로 향했다. 12월 그날의 영상을 꺼내 재생했다. 오후 3시 20분. 검은 후드를 쓴 남자가 은행에 들어선다. 그의 걸음걸이는 불안정하고 손은 계속 떨렸다. 현수는 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돌렸다. 남자가 창구로 다가가는 장면, 칼을 꺼내는 순간, 그리고 속밀한 창구 직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남자의 표정이 급격하게 변한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깊은 죄책감. 현수는 영상을 일시정지했다. 남자의 얼굴을 확대해서 보았다. 눈물이 고이는 것이 보였다. 손에서 칼이 떨어지기 직전의 순간 그 얼굴에는 위협이 아닌 참회가 담겨 있었다. 이상하네.
현수는 혼잣말을 하며 영상을 계속 분석했다. 남자가 무릎을 꿇는 장면, 고개를 떨구는 모습, 그리고 입 모양을 자세히 보니 미안합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강도의 행동이 아니었다. 현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그날의 사건 기록을 다시 찾아보았다. 경찰 조서, 피해자 진술서, 그리고 언론 보도자료. 그러다 우연히 한 신문 기사를 발견했다. 은행 강도 미수 사건. 39년 전 은인과의 운명적 재회. 기사를 읽으며 현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1985년 겨울. 눈보라 속에서 구조된 아이. 그 아이를 구한 여성이 송미란이었고 그 아이가 바로 강도 미수범 강태수였다는 내용. 현수는 다시 CCTV 영상을 봤다. 이번엔 다른 시각으로. 남자가 창구 직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깨달음이었다. 39년 만에 자신의 생명의 은인을 알아본 순간이었다. 칼을 든 손이 떨린 것은 긴장 때문이 아니었다. 충격과 자괴감 때문이었다. 현수는 지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며 말했다. 지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미수가 아닙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인간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최 지점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송미란 씨가 그렇게 강하게 용서를 구했던 거군요. 네. CCTV 영상을 자세히 보면 범인의 눈빛에서 악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절망과 참회만이 보입니다. 지점장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 영상과 보고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로요. 최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송미란 씨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점장은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정을 설명하고 의견을 물었다. 미란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태수가 괜찮다면 좋아요. 하지만 태수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점장은 태수에게도 연락했다. 태수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미란의 권유로 동의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절망 끝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한 방송국에서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미란과 태수는 출연을 결심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촬영 당일, 방송국 스튜디오. 미란과 태수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PD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질문했다. 송미란 씨, 39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시나요?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눈이 많이 내리던 밤이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작은 아이가 얼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왜 외투를 벗어주셨나요? 추운 겨울 밤인데. 그 순간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PD가 태수를 향했다. 강태수 씨,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태수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네, 너무 추웠어요.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었는데 따뜻한 품이 느껴졌어요. 빨간 외투, 그리고 괜찮아라는 목소리. 그게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거예요. 그 기억이 평생 남았나요? 네, 보호시설에서 신문 기사를 봤어요. 저를 구해준 여자의 사진. 흐릿했지만 소중하게 간직했어요. 언젠가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PD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재회가 은행에서 그것도 범죄를 시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태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죽고 싶었어요. 제 생명의 은인께 칼을 겨누다니.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칼을 들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용서를 빌고 싶었어요. 미란이 태수의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PD가 마지막 질문을 했다. 두 분께 이 경험이 어떤 의미인가요? 미란이 먼저 대답했다. 39년 전에 제가 한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베푸는 작은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언젠가 누군가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태수가 이어서 말했다. 저는 절망 끝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미란 아줌마가 2번 살려주셨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요. 촬영이 끝나고 두 사람은 스튜디오 밖으로 나왔다. 저녁 햇살이 따뜻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댓글에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네요.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는구나. 강태수 씨, 다시 일어나세요. 응원합니다. 송미란 씨 같은 분이 진짜 영웅이에요. 하지만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강도 시도는 범죄 아닌가요? 용서는 아름답지만 법은 법이죠. 미란과 태수는 이런 반응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들 사이의 진심이었다. 방송 이후 태수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응원했고 몇몇 기업에서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다. 그중 한 소셜 기업의 제안이 태수의 마음을 움직였다. 강태수 씨, 우리 기업은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을 돕는 곳입니다. 급식 사업을 하는데 요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서요? 태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식당에서 배운 요리 실력을 살려 소셜 기업의 주방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일이었다. 태수는 그 일에서 의미를 찾았다.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남에게 베풀 수 있어서 기쁩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미란이 태수가 일하는 급식소를 방문했다. 태수는 커다란 솥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얼굴에는 땀이 흘렀지만 표정은 밝았다. 아줌마 왔어요? 여기 앉으세요. 제가 만든 음식 맛 좀 봐주세요. 태수는 정성껏 담은 식판을 미란 앞에 놓았다. 따뜻한 국, 신선한 반찬, 정갈한 밥. 미란은 한 숟가락 떠먹고 웃었다. 정말 맛있다. 요리 실력이 늘었네. 많이 연습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맛있게 드시는 거 보면 보람차요. 점심시간이 되자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태수는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식사를 대접했다. 인사도 밝게 하고 말씀도 귀 기울여 들었다. 한 할머니가 태수에게 말했다. 아이고, 강씨. 자네 덕분에 매일 잘 먹고 있네. 고맙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39년 전 구한 작은 생명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선행의 연쇄 반응. 미란이 태수를 구했고 태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식사 시간이 끝나고 태수와 미란은 급식소 앞 작은 벤치에 앉았다. 5월의 햇살이 따뜻했다. 요즘 어때? 많이 힘들지 않아? 아니요. 오히려 행복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양아버지, 양어머니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뿌듯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태수는 미란을 바라보았다. 아줌마, 제가 39년 동안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뭔데? 그날 밤, 왜 저를 구해주셨어요? 모르는 아이였잖아요.
미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거기 있었으니까. 얼어가고 있었으니까. 이유가 더 필요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나도 특별한 사람은 아니야. 그날 거기 있었던 게 나였을 뿐이지. 다른 사람이었어도 똑같이 했을 거야.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줌마는 특별해요. 추운 겨울에 외투를 벗어주고 39년 후에는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평범한 일이에요? 미라는 태수의 손을 잡았다. 넌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주변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새들이 지저귀고 봄바람이 불었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그날 저녁 태수는 오랜만에 양부모님 묘소를 찾았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앉았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어요. 두 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 나무잎을 흔들었다. 태수는 그것이 부모님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미란 아줌마를 다시 만났어요. 제 생명의 은인. 제가 살아있는 건 그분 덕분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듯이 미란 아줌마도 저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태수는 눈물을 흘렸다.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작은 선행을 베푸는 사람,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사람. 그게 두 분과 미란 아줌마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해가 저물었다. 태수는 묘소를 나서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희망의 날이. 그날 밤 미라는 집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1985년의 사진들, 젊은 시절의 자신, 그리고 신문 스크랩, 눈보라 속 생명을 구한선한 사마리아인. 미라는 그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다. 당시에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꿨다.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 선행의 파급 효과. 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전화가 울렸다. 태수였다. 아줌마, 자기 전에 인사드리려고요. 오늘도 감사했어요. 나야말로. 내가 잘 지내는 걸 보니까 기뻐. 아줌마, 제가 곧 작은 식당을 열려고 해요. 소셜 기업에서 독립을 권유하셨어요. 제 요리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와, 정말 축하해. 개업하면 첫 손님으로 꼭 와주세요. 당연하지. 꼭 갈게. 전화를 끊고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을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미라는 그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석 달 후, 8월, 태수는 작은 식당을 열었다. 이름은 따뜻한 밥상.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태수의 정성이 가득 담긴 곳이었다. 메뉴는 단순했다. 매일 바뀌는 가정식 정식. 하지만 맛과 정성만큼은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았다. 개업 첫날, 미란이 가장 먼저 찾아왔다. 태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활짝 웃으며 미란을 맞았다. 아줌마, 첫 손님이에요. 여기 앉으세요. 식당 내부는 깨끗하고 따뜻한 느낌이었다. 벽에는 태수의 이야기를 담은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모든 식사에는 사랑과 감사를 담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태수는 정성껏 준비한 정식을 내왔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신선한 나물, 정갈한 김치. 미라는 한 숟가락 떠먹고 눈을 감았다. 정말 맛있다. 마치 집밥 먹는 것 같아.
제가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집에서 먹는 것 같은 편안한 밥상. 식사 중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근처 회사원, 동네 주민들, 다큐멘터리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다. 태수는 모든 손님을 정성껏 대했다. 한 중년 남성이 식사를 마치고 태수에게 말했다. 사장님, 방송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리 정말 맛있어요. 자주 올게요. 하루가 끝나고 문을 닫을 때 태수는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첫날 매출은 크지 않았지만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이 가장 큰 보상이었다. 미란이 설거지를 도와주며 말했다. 첫날 치고는 잘 된 것 같은데? 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셔서 기뻤어요.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내 정성이 담긴 음식이니까.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도 있었다. 식당 운영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계산해보면 빠듯했다. 하지만 태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내고 싶었다. 한 달이 지났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조금씩 늘었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웨이팅이 생길 정도였다. 태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까지 일했다. 힘들었지만 보람찼다. 어느 날 낯선 노부부가 식당을 찾았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를 부축했다. 태수는 급히 자리로 안내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노부부는 식사를 하며 태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식사를 마친 후 할아버지가 태수를 불렀다. 사장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네,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 아이가 사장님 아니신가요? 태수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진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자신이 있었다. 보호시설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 맞는데요. 어떻게 이 사진을?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가 35년 전에 널 입양하려고 했던 부부야. 태수는 얼어붙었다.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보호시설에 한번 방문했던 노부부. 하지만 결국 입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당시에 우린 너를 정말 데려가고 싶었어. 서류도 다 준비했지. 그런데 내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 수술하고 회복하는데 반년이 걸렸지. 그 사이에 넌 다른 분께 입양됐다는 소식을 들었어. 할머니가 이어서 말했다. 우린 그게 너무 미안했어. 널 데려갈 수 없었던 게. 그래서 계속 내 소식을 알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 그러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어. 내가 나온 걸. 그리고 이 식당을 열었다는 기사를 받고 태수는 눈물이 났다. 자신을 기억하고 찾아준 사람들.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도 좋은 부모님 만났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태수의 손을 꼭 잡았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줘서 고마워. 노부부는 그날 이후 일주일에 한 번씩 식당을 찾았다. 태수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생긴 것 같았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태수의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했고, 태수는 두 분을 극진히 모셨다. 어느 날 할머니가 태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거 받아줘. 우리가 35년 전에 너한테 주려고 준비했던 거야. 상자를 열자 작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다. 아이용 반지였다. 당시에 입양하면 너한테 주려고 했었어. 그런데 기회가 없었지. 이제라도 받아줘.
태수는 반지를 받으며 울었다. 그 작은 반지에 담긴 35년의 마음이 느껴졌다. 석 달이 더 지났다. 겨울이 다가왔다. 태수의 식당은 이제 동네 맛집으로 소문났다. 언론에서도 몇 차례 소개되었다. 하지만 태수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친절하게 대했다. 12월이 되었다. 1년 전 그 사건이 있었던 달, 태수는 미란을 식당으로 초대했다. 아줌마, 오늘은 제가 특별한 음식 준비했어요. 미란이 도착했을 때 식당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다. 소셜 기업 동료들, 노부부, 그리고 박 사장, 모두 태수를 응원해준 사람들이었다. 태수는 그들 앞에서 말했다. 1년 전 오늘, 저는 인생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은행에 칼을 들고 들어갔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란 아줌마를 다시 만났고, 용서받았고,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미란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기적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여기 계신 분들 덕분입니다. 태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감사 인사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줌마, 제 인생을 2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미란은 일어나 태수를 안아주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넌 스스로 일어섰어. 내가 한 건 작은 도움뿐이야. 그날 밤 모두가 함께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들었다. 따뜻한 음식, 따뜻한 사람들, 따뜻한 마음. 1년 전의 차가운 겨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2026년 1월, 새해가 밝았다. 태수의 식당은 이제 확고한 단골들을 확보했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태수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하나의 숙제가 남아 있었다. 생모 이야기였다. 40년 전 그날 밤 버스 정류장에 자신을 두고 떠난 어머니. 태수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선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해했다. 재혼한 남편의 폭력, 극심한 가난, 그리고 아이를 지킬 수 없는 무력함. 어머니도 피해자였을 것이다. 태수는 한 번도 어머니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양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 후에도 어머니가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실 거라 생각했고,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났다. 어느 날 저녁, 미란과 식사를 하던 중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줌마, 저 친엄마를 찾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해. 만약 찾는다면 함께 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태수는 다음 날 바로 행동에 옮겼다. 아동보호시설에 연락해 40년 전 기록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일주일 후 시설에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의 마지막 주소를 찾았다고. 하지만 40년 전 주소라 현재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태수와 미라는 그 주소를 찾아갔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골목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주소지는 낡은 2층 집이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다. 누구세요? 저 40년 전에 이 집에 강순이라는 분이 사셨는지 여쭤보려고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순이. 기억나네. 그 집 며느리였지. 불쌍한 사람이었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글쎄, 한 30년 전에 이사 갔어.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 근처 슈퍼 주인이 알 수도 있어. 그때 친하게 지냈거든. 태수와 미라는 슈퍼를 찾아갔다. 60대 중반의 주인 아주머니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태수가 사정을 설명하자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그럼 당신이 순희 씨 아들. 그때 그 어린 아이? 네, 맞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순희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 남편한테 맞고 아이까지 잃고 완전히 무너졌었지. 그러다 몇 년 후에 작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 거기서 주인 아저씨랑 재혼했고 지금은 어디 계세요? 경기도 어디였나? 아, 맞다. 명진 씨. 거기서 작은 반찬 가게 한다고 들었어. 전화번호는 모르겠고 태수는 단서를 얻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긴장감을 느꼈다. 어머니를 정말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명진 씨로 향하는 차 안에서 태수는 말이 없었다.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긴장되니? 네. 40년 만에 만나는 건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 그대로 전하면 돼. 어머니도 널 보고 싶어 하실 거야. 명진 씨에 도착해 반찬 가게를 수소문했다. 세 번째 가게에서 드디어 정보를 얻었다. 강순희 씨? 아, 순이네 반찬이요. 시장 안쪽에 있어요. 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시장으로 들어가 안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작은 반찬 가게를 발견했다. 순이네 반찬. 가게 안에는 60대 후반의 여성이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다. 태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40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모습.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눈매는 기억 속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태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가게에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는 손님을 맞으며 웃었다. 하지만 태수를 제대로 보지는 못했다. 태수는 한참을 그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뭘 드릴까요?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 기억하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예. 우리가 아는 사이인가요? 태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5살 때 보호시설에서 찍은 사진. 어머니에게 건넸다. 이 아이. 기억하세요? 어머니는 사진을 받아들고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다. 어머니는 태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속삭였다. 태수야? 네,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태수도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안았다. 40년 만의 재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진정이 된 후 가게 문을 닫고 셋이서 근처 카페로 갔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시며 말했다. 내가 너를 버렸는데 어떻게 날 찾아온 거니? 버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 알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내 엄마 자격이 없어. 그날 밤 내가 얼마나 추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4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어머니, 저 잘 살았어요. 좋은 분들 만나서 행복하게 자랐어요. 태수는 자신의 삶을 간단히 설명했다. 양부모님 이야기, 힘들었던 시기, 그리고 미란과의 재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정말 다행이다. 내가 잘 자라줘서.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태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은 자기 식당도 운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어머니는 태수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야.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날 이후 태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재혼한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의붓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고 태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태수에게는 이복 동생도 생겼다. 30대의 여동생이었다. 40년 만에 찾은 가족. 태수의 삶에 또 하나의 축복이 더해졌다. 석 달이 흘렀다. 봄이 다시 왔다. 태수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해졌다. 어머니도 점차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다. 어느 토요일, 태수는 어머니를 자신의 식당으로 초대했다. 어머니가 태수의 일터를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어머니는 식당 안을 둘러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내가 이런 걸 다 이뤄냈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요리 잘하셨잖아요. 제가 요리에 관심 가진 것도 어릴 적 어머니 기억 때문인 것 같아요. 태수는 어머니를 위해 특별 메뉴를 준비했다. 어머니가 예전에 자주 해주셨다는 잡채와 불고기. 어머니는 한 입 먹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이 맛. 내가 만들던 맛이랑 똑같아. 네, 어머니 맛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맛을 재현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는 울먹이며 식사를 계속했다. 40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는 느낌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수야,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뭐든지 말씀하세요, 어머니. 나 얼마 못 살 것 같아. 태수는 깜짝 놀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다. 작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췌장암 말기라고 하더라. 수술도 어렵다고. 길어야 1년이래. 태수는 믿을 수 없었다. 이제 막 찾은 어머니인데 다시 잃어야 한다니. 병원 치료는 받으세요? 받고 있어.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솔직하게 말해주시더라. 완치는 어렵다고. 그래서 내가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너한테 제대로 된 엄마 노릇 해보고 싶어. 40년 동안 못한 일들 하고 싶어. 태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어머니. 그날부터 태수는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식당 영업을 조금 줄이고 일주일에 4일은 어머니와 함께 보냈다.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영화를 보았다. 놓친 40년을 조금이라도 채우기 위해 어느 날 어머니가 태수에게 말했다. 태수야, 나 그날 밤 이야기해줄게. 내가 알 권리가 있으니까.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어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성실하고 다정했지. 우리는 행복했어. 너를 낳고 나서도. 그런데 내가 3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갑자기 혼자가 됐어.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는데 거기 주방장이 지금의 남편이야. 그 사람 처음엔 괜찮았어. 친절했고 우리를 돌봐줬고 그래서 재혼했어.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변했어. 술을 마시면 폭력적이 됐어. 나한테도 너한테도. 나는 참았어.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5살 되던 해 겨울, 그날 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사람이 술 마시고 와서 또 폭력을 휘둘렀어. 나는 괜찮았는데 너한테까지 손을 댄 거야. 나는 미친 듯이 너를 지켰어. 그리고 그 사람이 잠든 사이에 너를 데리고 집을 나왔어.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갈 곳이 없었어. 친정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고
그냥 무작정 걸었어. 눈이 내렸고 너무 추웠어. 내가 떨고 있었어. 나는 내가 죽을까봐 두려웠어. 어머니는 흐느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 너를 데리고 있으면 우리 둘 다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너를 정류장에 두고 경찰서로 뛰어갔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내가 거기 있다고. 도와달라고. 태수는 놀랐다. 경찰서에 가셨어요? 응. 그런데 경찰서 가는 길에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어. 의식을 잃었어.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고 이틀이 지나 있었어. 정신없이 일어나서 그 정류장으로 뛰어갔는데 너는 없었어. 어머니는 목 놓아 울었다. 너를 찾아 미친 듯이 헤맸어. 경찰서에도 가고 병원에도 가고 보호시설에도 연락했어. 그런데 내 이름으로는 기록이 없다고 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 보호시설에서 강태수로 이름이 바뀌어 있었던 거야. 성도 달라져서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럼 어머니는 절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야. 나는 너를 구하려고 했어. 하지만 실패했어. 그리고 4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태수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40년간의 오해가 풀렸다. 어머니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다. 오히려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다. 어머니,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어. 내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난 행복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다. 40년의 아픔과 오해가 눈물로 씻겨 내려갔다. 그날 이후 태수와 어머니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태수는 어머니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드리려 노력했다. 함께 바다를 보러 가고, 놀이공원에 가고, 맛집을 찾아다녔다. 어머니는 행복해했다. 태수야, 나 지금 정말 행복해. 내가 이렇게 옆에 있어줘서. 저도 행복해요, 어머니.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다. 체중이 줄고 기력이 떨어졌다. 여름이 되자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태수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다. 태수야, 내가 마지막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어머니. 미란 씨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그분이 너를 구해주지 않았으면 우리 이렇게 만나지도 못했을 거야. 제가 직접 모셔올게요. 태수는 미란을 병원으로 모셨다. 어머니는 미란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아니에요. 저도 태수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두 분이 서로를 만난 건 운명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태수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어머니는 안심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가을이 왔다.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의 단풍을 바라보았다. 태수는 매일 어머니 곁을 지켰다. 식당은 후배에게 잠시 맡기고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태수를 불렀다. 태수야, 나 한 가지 소원이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1985년 그날 밤, 내가 있던 버스 정류장에 가보고 싶어. 마지막으로.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와 상의했고, 짧은 외출이라면 가능하다는 허락을 받았다. 주말, 태수는 휠체어에 어머니를 태우고 그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미란도 함께였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정류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물론 많이 변했다. 새로 단장되었고 현대식 디자인으로 바뀌었지만 위치는 같았다. 태수는 어머니를 정류장 앞에 세웠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정류장을 바라보았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여기였어. 내가 너를 두고 간 곳. 40년 동안 매일 밤 꿈에 나오던 곳.
태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저 여기서 미란 아줌마를 만났어요. 살았어요. 미란도 다가왔다. 어머니, 태수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어머니는 미란을 바라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여기 계셨던 분이 당신이라서 다행이에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제 아들은 죽었을 거예요. 운명이었나 봐요. 제가 그날 거기 있었던 것도. 어머니는 정류장 벤치에 잠시 앉았다. 가을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흩날렸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4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눈 내리던 밤, 추위, 절망, 그리고 선택. 태수야. 네, 어머니. 나 이제 마음이 편해. 4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으세요. 아니야. 엄마로서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게 잘못이야.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가 행복하다는 걸. 그게 내게는 용서야. 태수는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의 몸은 너무 가벼웠다. 병 때문에 많이 야위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태수야, 내가 떠나고 나면 슬퍼하지 마. 나는 행복하게 가는 거야. 마지막 1년,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어머니, 그리고 미란 씨. 제 아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못다한 사랑 대신 채워주세요.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10월 마지막 날. 어머니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태수와 의붓아버지, 이복 동생, 그리고 미란이 곁을 지키는 가운데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 고마워. 모두.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태수의 식당 단골들, 소셜 기업 동료들,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 모두 태수와 그의 어머니를 위로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태수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다. 그중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펼쳐보니 1985년부터 시작된 일기였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날의 일기를 찾았다. 1985년 12월 23일. 오늘 태수를 잃었다. 아니, 잃었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 내가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경찰서 가는 길에 넘어졌고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 태수는 사라졌다. 찾을 수가 없다. 미칠 것 같다. 제발 누군가 태수를 구해줬기를. 제발 태수가 살아있기를. 내 평생의 소원이다. 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읽었다. 매일의 일기마다 태수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가득했다. 1986년 1월 5일. 태수 생각에 밥이 안 넘어간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춥지는 않을까? 배고프지는 않을까? 1990년 5월 10일. 태수가 10살이 되었다.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나이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2000년 8월 15일. 태수가 20살이 되었다. 어른이 되었구나. 어떤 모습일까? 보고 싶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태수를 그리워하는 내용. 태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다. 마지막 일기를 폈다. 2026년 10월 30일. 내일이면 내가 떠날 것 같다. 몸이 너무 힘들다. 하지만 후회 없다. 태수를 다시 만났고 1년 동안 함께했다. 태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자랑스럽다. 태수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사랑한다. 태수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다. 미란이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였다. 어머니는 행복하셨을 거야. 마지막에 너를 만났으니까. 네, 저도 행복했어요.
어머니를 다시 만나서 일주일 후 태수는 식당을 다시 열었다. 문 앞에 작은 액자를 걸었다.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이 식당은 저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을 기리며 운영됩니다. 생명을 구해주신 미란 아줌마, 사랑으로 키워주신 양부모님, 그리고 끝까지 저를 사랑해 주신 친어머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마음을 음식에 담아 나눕니다. 그날부터 식당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태수의 이야기를 알고 그의 마음을 느끼고 싶어서 태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다. 그것이 자신이 받은 사랑을 갚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겨울이 다가왔다. 41년 전 그날과 같은 계절.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용서와 감사로 채워져 있었다. 2027년 12월 23일, 42년 전, 태수가 구조되던 바로 그날. 아침 일찍 태수는 어머니 묘소를 찾았다. 하얀 국화를 놓고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1년이 지났어요. 어머니 없이 보낸 첫 겨울이었어요. 많이 그리웠어요. 바람이 불었다. 태수는 그것이 어머니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식당도 잘 되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와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태수는 가방에서 신문 하나를 꺼냈다. 최근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였다. 희망을 나누는 식당. 태수의 따뜻한 밥상. 태수의 식당이 매주 금요일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어머니,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 남에게 나누고 있어요. 그게 제일 보람차요. 묘소를 나와 차에 타려는데 전화가 왔다. 미란이었다. 태수야, 지금 어디야? 어머니 묘소 다녀오는 길이에요. 오늘이 그날이구나. 저녁에 우리 집에 올래? 특별한 손님이 있어. 누구세요? 와보면 알아. 태수는 저녁 무렵 미란의 집을 찾았다. 문을 열자 따뜻한 음식 냄새가 났다. 거실에는 미란과 함께 낯선 여성이 있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태수야, 이분은 최지은 씨야. 소개하고 싶어서. 지은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태수 씨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태수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미란이 눈치 없이 웃으며 말했다. 지은 씨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 지금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대. 너랑 비슷한 점이 많아. 식사를 하며 셋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은 고아원에서 자랐고 대학을 장학금으로 나왔으며 지금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태수와 비슷한 경험을 했기에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 저도 태수 씨처럼 제가 받은 도움을 남에게 돌려주고 싶어서 이 일을 선택했어요. 멋지네요. 저녁 식사 후 미란이 자리를 비켜주며 말했다. 너희 둘이 좀 더 이야기해. 난 설거지 할게. 태수와 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다. 지은은 태수의 식당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특별히 대접할게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했다. 그날 이후 자주 연락하며 만나기 시작했다. 지은은 태수의 식당을 자주 찾았고 태수는 지은의 일터를 방문하기도 했다. 조금씩 가까워졌다. 봄이 왔다. 태수는 지은에게 정식으로 고백했다. 지은 씨, 지은 씨가 좋아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 행복해요.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태수 씨가 좋아요.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미라는 누구보다 기뻐했다. 태수야, 축하해.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아줌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 둘이 서로에게 맞는 사람이었던 거지. 1년 후, 태수와 지은은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미란이 태수 어머니 역할을 해주었고, 노부부 할아버지가 주례를 섰다. 식당 단골들, 소셜 기업 동료들, 보호시설 선생님들, 모두가 축하해 주었다. 신랑 강태수 씨는 42년 전 추운 겨울밤, 한 분의 선행으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과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의 결실입니다. 태수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지은도 태수를 바라보며 웃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과 행복이 함께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식당과 사회복지 일을 병행하며 살았다. 1년 후 딸이 태어났다. 이름은 미, 미란의 미, 희망의 희. 태수가 받은 사랑과 희망을 담은 이름이었다. 아줌마, 아이 이름에 아줌마 이름을 넣었어요. 아줌마가 없었으면 이 아이도 없었을 거예요. 미라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태수야. 제가 더 감사하죠. 2030년 12월 23일, 45년 전 그날, 태수는 이제 50살이 되었다. 식당은 분점을 낼 정도로 성장했고,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었다. 딸 미희는 3살이 되었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날 저녁, 태수는 가족과 함께 그 버스 정류장을 찾았다. 지은과 미희, 그리고 미란도 함께였다. 정류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미희야,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빠가 이야기해 줄게. 태수는 딸을 안고 말했다. 45년 전, 여기서 아빠는 죽을 뻔했어. 너무 추웠고, 무서웠고, 외로웠어. 그런데 이 할머니가, 태수는 미란을 가리켰다. 할머니가 아빠를 구해줬어. 자기 외투를 벗어서 아빠를 감싸줬어. 그래서 아빠가 살았어. 그리고 내가 태어날 수 있었어. 미희는 미란을 바라보며 웃었다. 할머니, 고마워요. 미란은 미희를 안아주었다. 아니야. 할머니가 더 고마워. 내 아빠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그들은 정류장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12월의 저녁은 추웠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다. 태수는 생각했다. 45년 전 이 자리에서 시작된 기적.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만든 나비 효과. 그 효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줌마. 응? 아줌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해요. 가족도 생기고, 일도 잘 되고,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고, 다 아줌마 덕분이에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잘 살아준 덕분이지. 난 그저 작은 계기였을 뿐이야. 그 작은 계기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지은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태수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란이 웃었다. 좋은 생각이네. 태수야, 어때? 태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쁠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태수는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은행 강도가 멈춘 이유. 45년 전 눈 내리던 밤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 절망과 희망, 죄책감과 용서, 상처와 치유의 이야기. 글을 쓰다 말고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45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 눈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아름다웠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태수는 다시 글을 이어갔다. 마지막 문장을 쓰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베푸는 작은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앞으로 살아갈 방식입니다.